임채민, 박은서, 양다윤, 양다윤 학생 없나 보죠, 지금. 이혜정, 최희재, 최준. 네, 일단 출석은 다 불렀고 대답 못했던 친구가 강준우 학생은 여전히 없는 거고. 보자, 또 누가 있었지? 오케이. 양다윤 학생도 없는 거고. 지금 그러면 강준우, 양다윤 없는 걸로, 아직 출석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잠깐만 세팅하는 동안 잠깐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과 이제 조금 다른 토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렸던 이제 폴리머 솔루션, 그리고 그 전에는 여러분들 고분자 가공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고분자 재료 중에서 좀 뭐라 그럴까, 신재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첨단 재료? 또는 좀 특별한 재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고분자 재료는 대부분 뭐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고분자 재료라고 하면은 뭐 PET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닐봉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고분자 재료로 보통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잠깐만 여러분들 뭐 채팅방에 뭐가 좀 있어서 한번 확인 좀 하고요. 양다윤 학생하고 강준우 학생은 이제 두 사람은 제가 지각 처리할게요. 이렇게 양다윤, 강준우는 제가 채팅 확인했고 두 사람은 지각 처리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시 그러면 강의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고분자 재료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비닐봉지 여러분들, 뭐 쓰레기 봉투 같은 거를 만드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고분자 재료잖아요. 그런데 사용되는 그 고분자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범용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범용이에요. 널리 쓰이는, 여러 군데 쓰이는 이런 플라스틱을 범용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범용 플라스틱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냥 간단히 우리 주변에서 보기가 쉬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만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얘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high volume and low cost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예요? 볼륨이 크다라는 것은 부피가 크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용되는 유통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용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뜻. 여러 군데서 여러분들이 그냥 볼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어때야 되겠어요? 싸야 되겠죠. 가격이 비싼 걸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막 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명품 시계는 보기가 힘들죠. 왜? 비싸니까. 그것처럼 이 범용 플라스틱의 특징은 뭐냐면은 가격은 저렴한 대신에 그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는 범용 플라스틱 중에 여러분들이 4대 열 가소성 수지를 예로 들죠. 범용 플라스틱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4가지 열 가소성 수지 뭐가 있냐면 PE, PP, PS, PVC.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열 가소성 수지예요. 우리 열 가소성 수지와 열 경화성 수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한 4~5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이 열 가소성 수지 중에서 이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네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PE, PP, PS, PVC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범용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범용 플라스틱 말고 조금 특별한, 특수한, 그리고 조금 뭐랄까 좀 하여튼 좀 다른 그런 이제 플라스틱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에요. 일단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뭔가 좀 특별하긴 하겠죠, 여러분들. 뭔가 좀 예, 특별하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는 게. 이거 뭐냐면은 기존의 범용 플라스틱 대비 우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럼 어떠한 성질이 우수할까를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자, 범용 플라스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플라스틱, 모분자 재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단점, 약점은 뭘까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 범용 플라스틱,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예요, 여러분들? 장점. 기본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만들어 놓으면은 가볍다는 거죠, 여러분들. 경량화. 여러분들 쇠로 만든, 제가 항상 여러분들 예를 드는 거, 쇠 그릇하고 플라스틱 그릇은 어떤 게 더 가벼워요? 당연히 플라스틱 그릇이 훨씬 가볍죠. 유리로 만든 병하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병 어때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병이 가볍죠. 이 경량화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여러분들. 얘의 무게가 줄어들므로 해가지고 얘가 유통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자, 여러분들 유리로 병을 만들어서 그 안에 생수를 채워가지고 우리 배달을 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유리 무게 플러스 물의 무게가 된 거를 여러분들이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1톤 트럭에 실을 수 있는 1톤이면은 그 양이, 그 개수가 훨씬 더 플라스틱보다는 많아지겠죠. 플라스틱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생수병을 만드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들면은 우리가 유리병 생수하고 유리병에 든 생수하고 우리가 PET병에 든 생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 생수의 무게는 똑같다고 했을 때, 생수의 무게는 다 500g이라고 그랬을 때 유리병으로 만든 거하고 PET병으로 만든 거하고 PET병으로 만든 게 훨씬 어떻게 되겠어요? 가볍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가 생수 500g 플러스, 여기 유리병은 500g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1000g인데 병당, 얘는 물 무게 500g에 PET병은 유리병에 비해서 그 밀도가 훨씬 작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이건 뭐 하여튼 예를 들어서 200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건 700g이 되죠. 그러면 같은 1톤 트럭에 여러분들이 실었을 때 유리병 생수는 1톤 트럭이니까 요거 여러분들 1톤이니까 1kg가 1000이니까 1kg니까 1000개. 1000개를 실을 수 있는데 PET병 생수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1000개보다 훨씬 많이 실을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물류비를 따졌을 때 어때요? PET병 생수로 만든 게 훨씬 물류비가 저렴하겠죠. 그러니까 같은 비용이면은 PET 생수를 더 많이 여러분들이 배달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생산 단가 내지는 제품의 판매 단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량화예요. 일단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가벼워져.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가공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가공이 용이성. 이건 뭐 여러분들이 사출 성형, 압출 성형 하면서 다 느꼈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모양이라도 또는 필름도 어떠한 두께라도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얘네는 멜트로 만들 수 있으니까. 멜트로 만드는데 금속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이 드니까. 또는 아니면 고분자 용액으로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가공이 용이하다는 거하고 경량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게 플라스틱 재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러면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의 단점을 한번 봅시다. 우리 단점. 단점은 뭐가 있을까? 단점은 여러분들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을 썼을 때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 중에 불편한 점, 좀 이거는 아니다라는 점이 뭐가 있어요? 아마 대부분 이런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내열성이 부족하죠? 내열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쉽게 그러니까 열에 약하죠, 여러분들. 플라스틱을 가지고 그릇은 만들 수 있지만은 플라스틱 가지고 여러분들이 남비나 프라이팬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왜? 불에 직접 닿으면은 플라스틱은 녹아버려요.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그릇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굉장히 뜨거운 음식은 가능한 담지 않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뉴스상에서도 많이 나왔지만은 뜨거운 물질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환경 호르몬 같은 게 막 추출이 돼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열성이 플라스틱 제품의 플라스틱 재료의 단점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뭐죠? 그렇죠, 여러분들. 기계적인 강도가 약한 거죠. 플라스틱으로 여러분들 망치를 만들어 가지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플라스틱으로 칼을 만들어 쓸 수는 없어. 왜? 기계적인 강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뭐 이것 외에 여러 가지 약점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약점들을 보완을 하면은 뭔가 천하무적의 재료가 될 수가 있겠죠. 불에도 잘 견디고 튼튼하면서 가볍고 가공도 하기 쉬운 플라스틱. 이게 얼마나 꿈의 재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범용 플라스틱을 가지고 나름 만족하면서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가 점점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뭔가 내열성이 좋은 또는 뭔가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또는 뭐 전도성,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절연체인데 전기가 잘 통하는 플라스틱 이것도 굉장히 욕심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러한 기존의 범용 플라스틱의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는 플라스틱을 사람들이 이제 연구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면 바로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플라스틱의 단점을 보완을 했다라는 거가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장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있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거는 폴리아마이드, 폴리아마이드 계열의 플라스틱, 또 폴리카보네이트, 그 다음에 우리가 모디파이드 PPO, PPO는 폴리페닐렌 옥사이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폴리아세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는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폴리에스터는 섬유로 많이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 그 안에 있는 레이블 있죠. 라벨을 보면은 폴리에스터라고 써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폴리에스터 말고 조금 특수한 용도의 폴리에스터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폴리에스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엔지니어링 폴리에스터라고 그러는데 요 정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뭐 이 밖에 이외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자주 만날 수 있고 많이 사용되는 그 EP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기존 범용 플라스틱의 약점을 보완한 그러한 특수한 플라스틱이고 그 플라스틱 중에서 폴리아마이드 계열, 폴리카보네이트, 그다음에 변성 PPO라고 그래가지고 모디파이드 PPO, 폴리아세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폴리에스터 요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잠깐 정리할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EP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저는 학교 이제 사무실에 나와 있는데 지금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그 제2동 공사를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시끄러워요. 제가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운데 혹시나 바깥에 공사 소음 때문에 잘 안 들리거나 좀 수업에 방해가 되는 학생이 있으면은 채팅창에 좀 알려주길 바래요. 그러면 제가 뭐 좀 목소리를 더 높인다든지 사실은 이제 밖에 있는 소음을 잘 안 들어오게 하려고 제가 지금 그 밖에 소음이 잘 안 들어오는 그 마이크를 좀 사용을 하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이 공사 소음이 안 들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지금 막 공사 소음이 들어와서 그 수업을 듣는데 방해가 된다 이런 학생이 있으면 좀 알려주길 바래요. 저는 지금 바로 옆에서 막 그 굴착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막 땅 부수는 이 소리가 들려가지고 머리가 지금 아플 정도로 좀 시끄럽긴 합니다. 하여튼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EP에 대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이제 폴리아마이드죠. 자, 폴리아마이드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들? 폴리아마이드의 가장 대표적인 건 여러분들 나일론이에요, 나일론. 나일론 6 또는 나일론 66. 뭐 이제 제가 지난번에 폴리머 솔루션 하면서 이 나일론 뒤에는 숫자가 붙는다고 그랬는데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건데 폴리아마이드 계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나일론이고 이 나일론은 사실은 브랜드 네임이에요. 여러분들 듀퐁이라고 미국의 굉장히 큰 화학 회사 알죠? 이 듀퐁이라는 데서 이 폴리아마이드를 새로 합성을 했어요. 옛날에 1960년대쯤에 그러니까 폴리머를 하나 합성을 했는데 얘를 합성을 했는데 보니까 폴리아마이드 계열의 이제 폴리머를 합성을 했고 얘를 이제 제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출하를 할 때 폴리아마이드 이러면 사람들이 일단은 잘 기억도 못하고 뭔가 일반 소비자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 수용하기가 어려운 이름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여기도 제품명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국내 기업 조사하면서 그 회사에서 어떤 폴리머라든지 이런 거를 일반 시중에 여러분들이 판매할 때는 뭔가 브랜드 네임을 붙이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사한 거를 봤을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듀퐁이라는 회사에서 폴리아마이드 계열의 폴리머를 합성을 해서 이걸 이제 신제품으로 이제 판매를 할 때 이름을 붙이죠. 뭐라고? 나일론이라고. 그래서 이 나일론이 가장 처음에 사용된 건 어디냐 하면은 이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일론이 가장 먼저 사용된 게 가장 먼저라기보다는 사람들한테 그 인상을 준 건 뭐냐면은 그 여성용 스타킹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성용 스타킹이 대부분이 면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면을 가지고 만드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그렇죠? 빨리 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구성이 좀 떨어졌죠. 그런데 이 나일론을 가지고 이 나일론을 파이버로 만들어 가지고 여성용 스타킹을 만들었더니 스타킹이 너무 튼튼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구성이 보완이 된 거죠. 기존의 제품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 나일론 스타킹이 이제 판매가 되면서 사람들이 그냥 스타킹이라고 얘기 안 하고 나일론 스타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나일론이 왜 붙는지도 사람들이 모르면서 그냥 나일론 스타킹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일론이 왜 붙었냐면은 그 스타킹을 만드는 재료가 뭐냐면은 나일론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폴리아마이드 계열의 폴리머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폴리아마이드 계열의 그 엔지니어링 EP에서는 뭐가 있냐면 엘리페틱이라는 거는 뭐냐면 선형의 폴리머 또는 에로매틱이라는 건 뭐냐면은 방향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리아마이드 계열은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나눠요. 그냥 엘리페틱한 거, 선형으로 쭉 돼 있는 거하고 그 중간에 아로매틱, 방향족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벤젠 링 있죠. 벤젠 링이 들어가 있는 두 가지로 나누고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폴리아마이드 계열은 나일론하고 여기 나와 있는 노맥스, 케블라 이런 것들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 뭐냐면 브랜드 네임이에요. 브랜드 네임이고. 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각각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폴리아마이드 계열의 EP 중에서 나일론하고 노맥스하고 케블라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나일론 6 같은 경우에는 6고 여기는 66이 붙고 여기는 6, 10이 붙었죠. 그러니까 나일론 6의 원래 이름은 폴리 캐프로낙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일론 66의 원래 이름은 폴리 헥사메틸렌 아픽타미다이드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폴리 카프로낙탐 스타킹 주세요.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못 알아듣죠? 그리고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좀 친숙한 브랜드 네임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일론 스타킹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일론 계열은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선형이에요, 선형. 직선형. 직선형이고 여기 숫자는 바로 이거를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여기 6이죠. 6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탄소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1개. 그 다음에 여기 5개죠. 더하면 6개가 되는 거죠. 66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 6개가 있고 여기에 1개, 4개 해서 여기에 6개가 있죠. 이렇게 66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 그러니까 6, 10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6개 있죠. 그 다음에 여기 1개, 8개, 1개니까 이게 토탈 해가지고 몇 개가 돼요? 10개가 되죠. 그러니까 6, 10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지난번 우리 폴리머 솔루션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그 폴리아마이드, 특히 나일론 6가, 그러니까 폴리아마이드 계열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요 그룹이 들어가요.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NHCO. NHCO.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죠. 여러분들 생화학 시간에도 많이 봤고. 우리가 폴리펩타이드, 단백질의 구조를 할 때 이 구조를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그러냐면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펩타이드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그렇죠. 폴리펩타이드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 폴리아마이드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특징은 뭐냐면은 펩타이드 결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도 펩타이드 결합 있죠? 여기도 펩타이드 결합 있죠? 여기도 펩타이드 결합 있죠? 여기도 펩타이드 결합 있죠? 그래서 폴리아마이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특징은 그 화학 구조상에 펩타이드가 있고, 이 펩타이드는 지난번 폴리머 솔루션에서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폴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극성 그룹이에요. 극성 그룹.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폴리아마이드는 뭐냐면은 벤젠 링을 가지고 있는, 즉 아로마틱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로마틱 폴리아마이드라고 그러고, 그 대표적인 브랜드 네임이 노맥스하고 케블라예요. 자, 이 노맥스하고 케블라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열성이 굉장히 좋아져. 얘 같은 경우에는 내열성이 무지무지하게 좋아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방관들이 입는 그 옷들 있죠. 소방관들이 그 화재 현장에서는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화재, 그러니까 불에 굉장히 강한 뭔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입는 옷들을 만드는 주 재료가 뭐냐면은 바로 이 노맥스 아니면 케블라로 만들어요. 내열성이 굉장히 돋보이는, 내열성이 굉장히 우수한 그 플라스틱이고, 그래서 우리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노맥스하고 케블라의 차이점은 뭐냐면 노맥스는 여기하고 결합이 되고 여기는 여기하고 결합이 되죠.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를 메타 구조라고 그러고 얘를 파라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죠. 그렇죠. 고분자에서 여러분들 그 벤젠링의 이게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메타, 오르스, 파라 이렇게 세 개로 여러분들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화학 시간에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했던 거니까. 그래서 노맥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메타 구조로 연결이 된 거고, 그다음에 케블라 같은 경우에는 파라 구조로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노맥스와 케블라의 공통점은 방향족이 들어가 있고, 폴리아마이드니까 당연히 펩타이드 결합이 있고,
하지만 구조적으로 그 방향종의 결합이 될 때 노맥스는 메타 구조로 연결이 되고 케블라는 파라 위치에 연결이 되고 이게 여러분들 두 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폴리아마이드의 가장 대표는 나일론하고 뭐 노맥스 케블라 같은 거라는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래요.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다 있는 내용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는 노맥스를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나와 있어요. 노맥스를 여러분들이 합성하기 위해서는 단량체로서 뭘 사용하냐면은 자 아이소프타올릭 클로라이드라는 애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페닐렌 다이아민 자 요 그룹을 우리가 무슨 그룹이라고 그래요? 아민 그룹이라고 그러죠. 아민 그룹. 아민 그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중합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 이건 무슨 중합이에요, 여러분들? 두 개가 연결이 되면서 두 개가 어떻게 돼요? 펩타이드 그룹으로 연결이 되면서 HCl이 빠져나오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CL하고 여기에 CL하고 여기에 H 하나가 돼가지고 HCl이 빠져나오면서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중합이 일어나고 이런 중합은 무슨 중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고분자공학 1시간에 했었는데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면서 작은 분자가 뛰어나오는 중합을 우리가 축합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폴리아마이드 계열은 여러분들이 축합중합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축합중합이 여러 번 일어나니까 이거를 더 정확히는 중축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뭐 이제 중자는 여러분들 뭐 안 쓰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노맥스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 축합중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화학 반응식을 보면은 이제 이게 여러분들 신기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합에 대해서도 일단 고분자공학 1시간에 배웠으니까 이런 중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줄 아는 뭐랄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노맥스를 생성을 해요. 자, 다음에 이제 폴리카보네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폴리카보네이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하이 임팩트 스트렝스니까 내충격성이 강하고 그러니까 충격에 강해요. 그다음에 low moisture absorption이니까 흡수를 그러니까 물을 많이 흡수하지가 않죠. 그다음에 low combustibility니까 잘 타지도 않아요. 일종의 난연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good dimensional stability라는 것은 이건 치수 안정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치수 안정성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규격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 규격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벽돌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치수 안정성이 안 좋은 애는 얘가 예를 들어 습기가 많거나 뭐 열이 많거나 그러면 얘가 수축하거나 늘어나거나 이래가지고 원래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던 치수에 하고 좀 다른 치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치수 안정성이 좋은 애는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치수를 잘 유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high light transmittance는 뭐냐면은 빛의 투과성이 좋다라는 거죠. 사실 폴리카보네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빛의 투과성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빛의 투과성이 좋은 거죠. 즉 광학적 성질이 매우 좋은 게 폴리카보네이트예요. 그래서 폴리카보네이트를 가지고 주로 만드는 게 뭐냐면 이런 윈도우 글래스 같은 거. 투과성이 좋으면서 어때요? 충격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유리 대용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유리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밖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유리를 사용을 하는 거는. 근데 대부분의 고분자가 이게 얘를 가공해 놓으면은 약간 뿌연빛 내지는 불투명해져요. 그런데 이 폴리카보네이트는 굉장히 광학적 특성이 좋기 때문에 투명성이 좋아요. 게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충격성도 되게 좋다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유리 대용으로 사용할 만하죠. 유리는 투과성은 좋은데 어때요? 잘 깨지잖아요. 근데 투과성도 좋은데 잘 안 깨지는 애가 있어. 그럼 유리 대용으로 여러분들 사용할 만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컴팩트 디스크. 요즘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CD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 CD 쓸 일이 별로 없죠. 예전만 하더라도 CD에다가 음반도 만들고 여러분들 그 자료 같은 것도 저장을 할 때 CD에다가 저장을 많이 했죠. 여러분들 세대까지는 아마 CD를 좀 알 것 같긴 한데 그 아래 세대들은 아마 CD를 구경을 못했을 수도 있어. 요즘은 뭐 여러분들 자료 같은 거 저장하려고 그러면은 USB 그 메모리 카드에다 그냥 하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CD 같은 데다가 자료를 이제 저장을 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CD를 굽는다 뭐 이제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이 CD를 굽는다는 표현은 이제 앞으로는 없어질 표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긴 하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컴팩트 디스크를 만드는 재료로서도 폴리카보네이트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폴리카보네이트가 여러 가지 좋은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뭐라 그럴까 차별적으로 좋은 건 뭐냐면은 광학적 특성이 좋다라는 거. 즉 투명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폴리카보네이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성질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폴리카보네이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폴리카보네이트는 비스페놀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 만들어요. 비스페놀 A하고 여러분들이 포스젠을 반응을 시키면은 이렇게 폴리카보네이트가 만들어지죠. 근데 폴리카보네이트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또 봐줘야 될 건 이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가 연결이 되면서 결합이 되면서 작은 분자가 나오니까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축합중합이에요. 축합중합이고 이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물질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조금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 지금 여기서는 비스페놀 A라는 물질로부터 시작돼서 만든 폴리카보네이트예요. 폴리카보네이트고 이 얘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작하는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폴리카보네이트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다음에 여러분들 그림에 나오는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폴리카보네이트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치환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아까 비스페놀 A로부터 만들면은 이 치환기 X가 H예요. 그래서 그때는 비스페놀로부터 나오는 건데 시작하는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저 X에 여러 가지 물질이 붙기도 해요. 그래서 저 X에 여러분들 할로겐 물질 또는 그냥 메틸기가 붙기도 해요. 할로겐 물질이 붙은 것들은 아까 우리 폴리카보네이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연소가 잘 안 된다는 게 있었죠. 일종의 난연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 X에 할로겐 물질이 붙으면은 난연성이 뛰어난 난연성이 우수한 폴리카보네이트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X 자리에 메틸기가 붙은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폴리카보네이트는 폴리카보네이트인데 비스페놀 A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테트라메틸 비스페놀 A로부터 시작된 폴리카보네이트예요. 그래서 폴리카보네이트는 폴리카보네이트인데 이것이 시작하는 물질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즉 치환기 X에 어떤 게 붙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폴리카보네이트의 구조 그리고 그 치환기 X에 따라서 약간의 성격이 그러니까 좀 다른 특징이 좀 다른 폴리카보네이트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다음은 이제 우리 PPO 변성 PPO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변성 PPO니까 뭐예요? PPO라는 물질이 있고 그 PPO라는 물질의 성질을 변화시킨 거겠죠. 아까 제가 modified PPO라고 써 있는 게 modify라는 게 수정하다라는 거잖아요. modified PPO라는 것은 원래 PPO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PPO라는 물질에 뭔가 저거를 바꿔준 거야. 뭔가 바꿔준 건데 그 뭔가를 바꿔준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PPO라는 거는 PPO라는
폴리머가 있어요. 그럼 폴리페닐렌 옥사이드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정확히는 폴리다이메틸 페닐렌 옥사이드예요. 얘의 특징은 뭐냐면은 임팩트 스트렝스, 내충격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내화학성도 되게 좋아요. 특히 산성 물질의 내화학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건 뭐예요, 여러분들? 산성 물질을 담아놓을 수 있는 용기 같은 걸 만들면 굉장히 좋겠죠. 산에 의해서 부식도 잘 안 되고 산에 의해서 파괴도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물을 흡수하는 것도 굉장히 적대요. 그런데 이러한 PPO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그러니까 좋은 장점들이 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이 있냐면은 Tg가 굉장히 높아. Tg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TM은 이거보다 더 높다라는 거죠. 보통 멜팅 포인트가 글라스 트랜지션 템퍼레처보다 높게 있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따라서 Tg가 214도 정도로 굉장히 높다는 것은 멜팅 포인트는 214보다 더 높다라는 거죠. 300도, 400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멜팅 포인트가 높으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공을 할 때, 즉 멜트를 만들 때 그만큼 녹는 점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열 에너지가 많이 든다라는 거죠. 에너지 코스트가 많이 든다라는 거죠. 즉 가공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PPO 자체는 굉장히 우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가공해서 뭐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녹이기도 힘들고 녹이려니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PPO의 장점은 살리면서 뭔가 조금 쉽게 가공을 할 수 있는 애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이 변성 PPO예요. 변성 PPO고 얘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PPO하고 하이 임팩트 폴리스타이렌. 이거는 내충격성이 좋은 폴리스타이렌이에요. 얘네 두 개를 어떻게 한다고? 블렌딩을 해버려요. 블렌딩을 했더니 가공성도 용이해지면서 PPO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장점들도 그대로 유지한 그러한 플라스틱 재료를 사람들이 얻을 수가 있었어요. 걔를 노릴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를 했어요. 자, 이 블렌드라는 거는 블렌딩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폴리머 솔루션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폴리머를 합쳐서 새로운 폴리머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블렌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블렌딩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그쵸, 상용성이라는 거죠. 상용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다시 또 얘기하는데 우리 폴리머 솔루션에서 얘기했죠. 폴리머를 폴리머에 혼합시키는 건 되게 힘들다고 그랬어요. 왜? 엔트로피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 왜? 체인하고 체인을 섞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무질서도가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두 개가 잘 안 섞이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두 개가 어느 정도 섞일 수 있는, 즉 상용성이 좋은 폴리머 두 개를 섞어서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재료로 만들어내는 게 우리 블렌딩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상용성을 체크를 해야 되고, 상용성이 안 좋은 애 두 개를 어떻게 섞으려고 그러면은 제3의 물질을 집어넣는데 그 제3의 물질을 우리가 상용화제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PPO, 그러니까 변성 PPO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상용화제 없이 그냥 PPO하고 하이 임팩트 PS를 여러분들이 섞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새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성질이라기보다는 기존의 PPO가 가지고 있는 장점의 가공의 용이성이 확보된 그러한 재료, 변성 PPO, 노릴이라는 애를 사람들이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PPO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제 PPO예요. 이 PPO하고 여러분들이 하이 임팩트 PX를 블렌딩 하면은 변성 PPO가 되는 거고, 그래서 PPO는 여러분들이
자이레놀이라는 물질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PPO가 나오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부산물로 나오는 거예요. 테트라메틸 다이 페노키논이라는 거는 이제 부산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두 개를 이제 자이레놀이라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PPO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중합 반응이 되는 PPO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이 퀴논 계열의 물질이 나오는 부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여러분들 어때요? 그렇죠. 잘 컨트롤을 해가지고 부반응이 적게 나오게, 즉 PPO가 많이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예전에 1학년 때 화학 공정 계산 시간에 셀렉티버티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화학 반응에서 셀렉티버티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반응이 얼마만큼 진행됐는지를 나타내는 게 셀렉티버티거든요. 이렇게 PPO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물이 나올 수 있는 반응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쪽 반응으로 가는 거를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억제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반응에 물질이 나오게끔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시간이 거의 뭐 됐으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폴리아세탈 그리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폴리에스터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